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1년여 만인데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는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을 결코 없을 거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했을 때보다 5,700여만 원 늘어난 76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고위급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 원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전 씨는 내일부터 5.18 민주묘지 참배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소송 중에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공정 행위 등이 발견되면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마약 투약 조사를 받고 풀려난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곧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두려움에 도피하느라 태어나서 광주에 처음 왔다는 전 씨는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분들과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정말 원한도 많으실 것 같고 너무 슬픈 감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피해자들은 전우원 씨의 사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손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는 현실에 남은 가해자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본인의 그 심리적 부담, 이게 얼마나 컸던지가 좀 말 속에서 절절하게 묻어나거든요. 결국에 이제 직계 후손으로서 져야 될 그 심리적 부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랄 때 자기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5.18의 피해자고 5.18은 폭동이다, 이렇게 교육받아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그랬죠. 성장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 부담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에 특히 이제 5.18 관련해서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학살 지도부가 좀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 전우원 씨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삼성기업 경영본부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어제 이루어진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나란히 상정했습니다. 다만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뒤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소속 의원 50여 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서명한 국민의힘의 당론은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내 가반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 등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6개 분야의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도 구성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건 교도통신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을 결코 없을 거라고 공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한 달 정도 앞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서 그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갈등설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사정을 모르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있는데 어저께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인사가 있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확인된 게 없다. 그런데 밖에 보도 나오는 것 중에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실장하고 김태효 차장 간의 갈등설, 알력 다툼 이것만은 정확히 아니단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선 김성환 안보실장이 물러난 배경으로 K-팝 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일정 조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외교관 라인과 비외교관 라인의 갈등이 주된 원인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해명이 너무 웃겨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웃음거리들.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던 직업적 외교 라인들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저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고 들었어요. 전통적인 외교 라인 룰을 어긋난 정상회담 접근법이고요. 특히 일방적 양보도 정통적인 외교 라인에서 추진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일본 측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데다가 결례고요. 외교적 갈래를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뒤치다거리는 전부 외교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저는 저것이 안보실 내의 외교 라인과 비외교부 라인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친 뒤에 좀처럼 지지율 탄력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이준석계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이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확률이 높은 것부터 고민해보죠. 네. 제 생각에는 확률이 높지 않다. 내일 김정은이 갑자기 통일하자고 할 가능성부터 우리가 토론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습니까? 아까 하다 말았는데 뭔가 이제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 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까? 가령 무슨 총선을 대비한 어떤 신당 창당의 모임. 저는 어제 천하람 후보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예. 저도 보조를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가겠지만은 지금 신당 차량당이나 아니면 그런 분당은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칼 들고 도처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 해결 방법이 있다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일부에서 보이고 있는 아주 욕설, 폭력적 언어 이런 것들을 난무하는 그리고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정치 훌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없애줘야 되는데 이거 없애는 방법은요.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즉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나를 이제 내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저희 집에 이제 앞에서 일인 시위하고 사무실 앞에서 집단 시위하고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얘기하고 나서 확실하게 줄어들었거든요. 문자도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효과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거듭 사과한 가운데 김기현 대표도 김 최고위원에게 유심히 지켜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동반자로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발언의 취지가 그렇게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언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차후 또다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회 설화에 대한 당의 대응과 관련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면 1년 징계고 전광훈 목사나 5.18 발언은 징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어떤 게 당에 더 품위를 손상시켰는지는 나중에 총선 결과로 보면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은 70억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5,700만 원 많은 76억 9,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경기도 양평의 토지, 예금 등 재산의 93%를 차지하는 71억 5,900만 원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등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 4,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265억 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31억,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75억 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 사이 재산이 무려 22억 7천만 원 늘었는데 지난해 신고할 때 실수로 빠졌던 발행 어음 부분이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비서관급 참모 50명으로 범위를 더 넓히면 평균 재산은 45억 6천만 원입니다. 444억 원을 신고한 대통령실 최고 부자 이원모 인서비서관의 영향이 컸는데
유명 한방병원의 딸인 배우자가 가진 328억 원어치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한 2,037명의 평균은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용산 최고위층은 이보다 3.5배, 비서관급은 2배 이상 재산이 많았습니다. 윤리위는 6월 말까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 거짓이나 누락 신고가 있는지 등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의 재산 내역이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 가운데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른바 실세 장관들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제8회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단체장 17명의 금고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존 9억 원대에서 56억 9천만 원이 늘어난 재산을 신고해 1위에 올랐고 지난해 3월에 1위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위, 다음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재산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김영환 지사는 재산 신고 시점에 매각 중이던 서울 종로 건물의 등기가 끝나지 않아 소유권과 매각 중도금이 이중으로 계산돼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58%를 넘었는데 재산 증가액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억, 김영록 전남지사 8억, 김진태 강원지사 6억, 오세훈 서울시장 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임명돼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도 공개됐는데 모두 18명 가운데 10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재산 85억 1천만 원을 신고했고 장관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예금 100억 원 등 모두 148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뒤를 이었는데 4명 모두 재산이 40억 원이 넘었고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2,000명 가운데 74%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지만 공시지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하프와 청나라 그림, 금괴 같은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임준택 전 수협회장입니다. 1년 만에 115억 4천만 원이 올라 모두 311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땅과 건물, 자신과 배우자, 차남의 비상장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 관료들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3억 6천만 원 늘었고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은 예금과 증권이 올라 1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2,000명 가운데 74%인 1,500명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2,981만 원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지가가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7%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나머지 26%는 재산이 줄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금 등이 줄며 지난해보다 11억 7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비상장 기업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 13억 6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하프 3점과 회화 1점으로 1억 6천만 원,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신고했습니다. 박청인 한경대 부총장은 청나라 말기 화가의 작품 오색 과도라는 그림을 3억 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은 본인 명의의 24K 금괴 7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우자 명의의 14억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중에 세상을 떠난 뒤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공정 행위 같은 게 발견되면 출판사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문체부가 살펴보겠다는 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예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13조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작가가 생전 출판사,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해당 조항에는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예술인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관련 부서 직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꾸려진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출범했습니다. 그제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나 계약 문건을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출판사 등에 대한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 등 문화 출판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문체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저작권 법률 지원센터를 만들어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도피 중에 유럽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한 과정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아직 어느 나라로 보낼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한 권도영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몬테네그로를 관할하는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회견 전날 몬테네그로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조속한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권 대표 등이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압수한 이들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는 한미 양국이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는 코바치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이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바치 장관은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 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검찰의 구금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 등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들로 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은 어느 국가로 가든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가 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사기와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총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신 전 총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루나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지, 또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신 전 총괄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거라고 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지 10시간여 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한 위원장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제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방통위 간부 2명, 그리고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크게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소명을 자신했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3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법원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반년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자체가 전기의 효율적 배분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원래 목적에 반할 정도는 아니어서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분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시민단체 탈핵 울산 시민공동행동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한 심사를 빠뜨렸다거나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인데요.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가구를 매입한 곳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최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 쓸고 또 곰팡이 쓸고 그러는데 이사를 했는데 지상이라 그리고 빌라라요. 지하에는 없던 화장실도 옆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새 집이라 주방도 새로 해서 좋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50만 원은 LH 등 관계기관이 낸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올해 초 비정상 거쳐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되면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 상품을 민간주택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예산은 2,500억 원으로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나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무이자 대출입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공급 외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그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5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일 학교에서 돌봄과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파업 대응 매뉴얼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유치원과 초등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은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와 같은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에 가본 분이라면 한옥마을 옆에 버드나무와 억새가 우거진 생태 하천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하천을 두고 요새 전주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천은 전주 도심을 관통해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24km 길이의 하천입니다. 또 아주 깔끔하게 차로 잰 듯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 모를 들꽃과 들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YTN 리포트 영상은 5년 전 또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의 전주 천변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이 버드나무와 또 억새 군락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모습인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겠다며 하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있던 일부 구간은 완전히 정리돼 곳곳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버드나무들은 밑동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둔치에 남은 나머지 나무도 모두 베이게 됩니다. 무차별한 버드나무 골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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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민단체는 야생동물 보호나 홍수기 재해 대비 또 도시 미관까지 어느 하나 챙기지 못한 생태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관 협의로 하천을 관리해온 전주시 조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거에 협의도 않고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전 하천 정책과는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다. 내지는 본인의 어떤 개발 시장의 이미지를 더욱더 굳히겠다. 뭐 이런 태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전주시는 하천의 치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자연하천 유지하면서 환경과 이수에 너무 치중했다 봐서 재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전체 제거하는 걸로.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시민사회와 하천 관리 방향을 협의하겠다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 데다 이미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는 노릇. 자연 생태 하천을 자랑하던 전주천에 생긴 깊은 생채기만큼이나 전주 시민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친엄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아이들의 당연한 기본권인 만큼 법적 테두리 밖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혼외자라면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할 수는 있는데 친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 혹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생모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면 생부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친자 확인 소송 등을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친모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경우 혼외자는 그 가정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생부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친모와 그 남편은 하지 않으려 할 테니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여의 심리 끝에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출생 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로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출생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나 유기 같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는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재는 더 나아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 관계만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엔 생부를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까지는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단체가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참사 구주기 기억식에 불참하는 건 책무를 져버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4.16 안산시민연대는 이민근 시장이 예정된 장기 국외 출장을 취소하고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해 안전사회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 시장이 투자 유치를 위해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세월호 피해 지역 시장이 기억식에 불참하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내일 공개됩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 개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직결 처형 사례에 대한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됐고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종교, 미신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된다는 증언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6개월이었던 한 여성은 춤을 추며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고 10대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보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였던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이 4단급으로 규모를 키워서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훈련 현장을 임성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KAAV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바다에서 해안으로 돌진합니다. 백사장에 다다른 장갑차 안에선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속속 내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 신속하게 내달립니다. 곧이어 미 해병대 공기부양정 LCAG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안으로 상륙합니다.
해안에 상륙한 미 공기부양정에서 이 장갑차 등 장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우리 해병대원들이 이 과정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공군 수송기 C-130에 몸을 실은 돌격부대가 적진을 향해 강하하고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도 미 해병대원들을 육지로 태워 나릅니다. 한미 해병대가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의 핵심 단계인 결정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하면서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체급을 키웠습니다.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미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동원됐고 화력 지원을 위한 미 F-35 전투기,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결정적 행동 단계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해안을 점령하고 대규모 지상군 작전이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결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겠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It's important for the regional stability. 한미 해병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인데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원수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미국 동부 지역도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추가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서태평양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센서 시스템이 있고 북한에 관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동부 해안에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미국 본토 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금융보안 인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킹 공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지난해 말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에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공공기관과 방산바이오 업체 등 국내 주요 기관 60여 곳의 PC 210여 대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에 악용된 A사의 소프트웨어는 전자금융과 공공부문 인증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1,000만 대 이상의 기관과 업체, 개인 PC에 설치된 걸로 추정됩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중미 2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때마침 야당의 마잉주 전 총통도 중국을 찾아 미중 대리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임기 마지막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면서 미국을 경유하는 9박 10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 LA에서 미국 정치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도 예고돼 있습니다. 台湾会坚定地走在自由民主的道路上，走向世界。 중국은 왕이 외사주임을 통해 미국 백악관과 비공개 통화에 나서는 등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때마침 온두라스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破坏台海和平稳定的挑衅，我们也必将采取措施坚决的回击。 그러나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와 같은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진 미지수입니다. 신임 메카시 의장이 타이완에 직접 가지 않고 미국에서 차이 총통과 만나는 게 한 발 물러선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반중 정서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국민당이 승리하는 등 표심의 변화도 엿보입니다. 중국이 차이 총통의 방미길에 맞춰 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독립이냐 통일이냐 내년 타이완 대선판에 화두를 던진 전현직 총통의 엇갈린 행보. 그 배후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찾았습니다. 대재앙 가능성이 커지는 원전 주변에서 군사행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자포리자 원전도 전력 공급이 끊겨 가동이 멈췄습니다. 원자로 6기를 보유해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원전이 방사선 노출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을 찾았습니다. 원전 상황의 변화를 살핀 뒤 내린 결론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원전 주변 안전구역 설정 등의 진척이 없는 데다 오히려 군사 활동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obvious that this area is facing a perhaps a more dangerous phase in terms of the ongoing conflict. 앞서 만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원전 수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원전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Тримати в заручниках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протягом понад року – це найгірше, що могло статися в історії європейської та загалом світової атомної енергетики. чим довше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지만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둘러싼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면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치명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 인터넷 매체가 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 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될 거라고 썼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멕시코 이민청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 8명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멕시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멕시코 안보장관은 검찰이 연방요원 2명과 이민청 직원 1명, 그리고 사설 경비요원 5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살인과 재물 손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는 지난 27일 오후 미국 접경 지역인 시우다드 후아레스 이민청 내 수용소에서 본국 추방에 항의하는 일부 이민자들이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당시 내부 관리자가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를 폐쇄해 인명피해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민청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에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과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5도로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릉 26.1도, 광주와 대구 22.5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화재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봄나들이 가신다면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부드럽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남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